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의 새 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 사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동당의 혁명 위협에 충직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해 창건 75도를 맞는 조국에 선물을 바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6일에 열린 진수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병철, 박정천 원수와 김덕훈 내각 총리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또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전술핵을 탑재한 수중 수상 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또 이 첫 전술핵 공격 전술함을 건조한 현장을 시찰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이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계획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전술함을 건조한 가운데 현장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계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배우 의혹은 모두 부인하면서도 금전 거래 자체엔 반성한다고 밝혔는데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은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자정을 넘겨서야 검찰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가 기획된 허위 인터뷰란 의혹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배우도 있을 수 없고 뉴스타파와 보도 방향이나 시점 등을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요? 제로. 인터뷰 수개월 전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금전 거래 자체에 대해선 반성한다면서도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1억 6천여만 원은 자신이 쓴 책값이란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최고의 형식을 띠지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다. 제가 옛날과 같은 그런 언론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4시간 넘는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김 씨 발언을 뉴스타파에 보도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6개월 전 녹음한 파일을 대선 직전 뉴스타파에 제보하게 된 경위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앞선 압수수색과 김 씨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 인터뷰의 허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무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으세요?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를 중심으로 검사 10여 명이 투입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일단 신 전 위원장과 김 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배임 수중제 혐의부터 다진 뒤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논란이 커지자 뉴스타파 측이 2년 전 이들의 당시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 측이 어제 오후에 공개한 72분 분량의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씨는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관련 수사를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인물이 윤 대통령이나 박모 검사인 것처럼 말하다가 실제 커피를 타준 건 다른 직원들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또 자신과 대화가 기사화돼선 안 된다며 신 전 위원장에게 2차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보도 경위와 관련해 신 전 위원장으로부터 녹음 파일을 넘겨받은 시점은 지난해 3월 4일 밤으로 보도 과정에 신 전 위원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녹음 당시인 재작년 9월 15일은 대장동 사건 초기로 핵심 당사자인 김 씨의 이름조차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때라 오염되지 않은 증언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 녹취록 의혹에 정치권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반역죄라며 국민 주권 찬탈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국면 전환용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단순한 흠집내기 차원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선거 공작입니다. 이 사건은 정, 경, 검, 은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국정의 난맥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슈를 이슈로 덮고 국면 전환용 카드를 좀 쓰고 있는데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2월에 특검 발의가 다시 되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을 통해서 하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의가 진행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욱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 회복 대책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잼버리 파행과 이태원 오송 참사, 역사 보훈 현안과 방송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여야는 이 밖에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나흘째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만나 주요 협력 문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언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먼저 동포 간담회를 갖습니다. 내일부터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번영하는 미래를 주제로 발언에 나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기여 의지와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사흘째였던 어제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한중 회담에서는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인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10개국과 한미일은 물론 중국, 러시아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제재 이행을 맡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한데 묶어 압박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선 국제법 원칙 아래 행동준칙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 언급이었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입니다. 이어서 성사된 중국 2인자 리창 총리와의 한중 회담.
지난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지 10개월 만에 최고위급 지도자 대면인데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에 리창 총리는 짤막하게 답변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한일중 정상회의가 조속히 한국에서 개최되도록 협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당부에 중국 측은 적극 호응하겠다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중러가 우호적 관계라도 무기 거래 문제는 중국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러가 밀착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는 견제하고 중국에는 역할을 촉구하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 선명해지는 이유입니다. 자카르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어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 대신과 공조 통화를 실시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루어진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삼국 장관은 이번 통화가 긴밀한 안보 협력과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속한 시일 안에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러시아와 무기 지원 협상에 나선 북한이 뒤로는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빼내기 위해 해킹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상 가운데는 러시아도 우리나라만큼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처음으로 발사한 잠수함 순항미사일 SMCL. 지난해 말부터 북한 해커들이 다른 나라 해양 조선업에 대한 해킹을 집중한 뒤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수중에서 순항미사일을 쏘는 기술을 해킹으로 손에 넣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위협분석센터는 북한이 외국 군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해킹을 주목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연구소를 해킹하고 외교당국 이메일 계정에 피싱 메일을 보내는 등 러시아를 상대로 해킹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이 뒤로는 군사기술을 빼내기 위한 해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독일과 함께 러시아가 주요 표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상황을 정보를 수집할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상황을 중국은 탐탁지 않게 보고 있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북미 관계만큼이나 현재 북러 관계도 위험하게 본다는 겁니다. That Kim feels emboldened to be able to take actions towards South Korea like Vladimir Putin's taken towards Ukraine. That's a type of instability that Beijing doesn't welcome to the region. 미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연일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무기를 지원하는 건 거대한 실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자신에게 막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당 조치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태 의원은 어제 이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본청 앞 천막을 찾아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에게 북한에서 온 쓰레기 등 원색적 비난을 했다고 따졌습니다. 이어 특히 자신에게 소리친 박영순 의원을 가만두면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출당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태 의원은 천막 안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3분여 만에 농성 천막을 떠났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을 내일 불러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이례적인 단식 조사의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 측 입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단식 열흘째를 맞게 될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감안해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선 이 대표 건강 문제로 충분한 조사 기간을 확보할 수 없을 거란 우려도 감지되는 가운데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진을 대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이른바 마약 파티 현장에서 추락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사건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마약 파티에 참석했던 인원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5명이 더 많은 21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임의 제출받은 소변을 감정한 결과 일단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은 5명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최자와 장소 제공자, 마약 구매를 한 사람들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들에게서는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장소를 제공한 40대 남성은 4년 전 태국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락사한 경찰관과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임 참석자도 애초 알려진 16명보다 5명 는 2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5명을 상대로 참석 경위와 마약류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확보한 CCTV와 관련 자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클럽은 숨진 경찰관을 제외한 모임 참석자 일부가 방문했던 곳으로 마약 유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지난달 27일 새벽 용산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관이 숨지기 전날 밤부터 모임이 시작됐는데 의사와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0조 원이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을 관리해주고 수수료로 4천억 원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계장 및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도박자금 관리조직 총책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9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포통장 400여 개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거래 자금을 대신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볼 첫 번째 기사는 동아일보에 실린 천원의 아침밥 소식입니다. 올해 초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사업이죠. 아침밥이 6,000원이라고 할 때 학생들이 단 1,000원만 내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남은 4,000원은 대학이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원 대상을 이렇게 크게 늘렸습니다. 기존의 41개 대학에서 145개로 3배나 확대를 했죠. 그런데 최근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사업을 진행할수록 대학의 적자가 갈수록 커지게 된 겁니다. 결국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 대학은 제공 인원을 줄이거나 메뉴를 간편식으로 바꾸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구조로는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 거라고 진단을 하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늘리거나 선택적 복지 차원으로 대상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25억에서 내년 43억까지 증액했다고 밝혔고요. 추가 증액도 현재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비친족 가구가 50만을 넘었다 아래쪽에 있는 기사입니다. 이전에 점점 늘어나는 비친족 가구에 대해서 내용 전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최근 발표된 수치가 있습니다. 보면 비친족 가구가 51만 4천여 가구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기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1인 가구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사회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이들 중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친구나 동료 등과 집을 합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이 관대해진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인데
최근 청년 중에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섰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인식이 이러하다 보니까 혼인 전에 이미 함께 사는 경우도 실제로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비친족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입법조사 연구관은 미국에서는 내가 가족으로 여기는 자도 가족 범위에 들어오도록 인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도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일회용기 제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 서울시는 어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서울에도 2025년부터 도입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한강공원에서 일회용기를 퇴출한다는 계획도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올해 잠수교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뚝섬과 반포, 그리고 2025년에는 한강공원 전역을 제로 플라스틱 존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역시도 지난 6월 일회용품 퇴출을 선언했는데요. 먼저 공공 분야에서부터 개인컵과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다회용품을 잘 사용하는 걸 텐데, 그래서 전남 순천, 충북 청주, 제주 등은 다회용기를 깨끗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세척센터를 이미 운영하거나 앞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는 하루 2만 개 정도 다회용기를 세척해서 사용하면 연간 700만 개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기사는 조선일보에 실린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먹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식사를 조절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살을 뺄 수 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주사를 맞거나 또 알약을 먹어서 살을 뺄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돼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가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인데요. 해외의 연예인 또 유명인들이 직접 사용해서 효과를 봤다는 후기를 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살을 빼는 효과 외에도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줄이거나 술, 담배에 대한 욕구까지 줄여주는 일부 효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만병통치약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위고비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으니까 현재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비만 치료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등이 대표적이고요. 또 약을 맞거나 먹는 동안만 체중 감량 효과가 유지되고 약을 끊었을 때 다시 체중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분들은 이거 우리나라에는 언제 나오나 기다리실 수 있겠는데요. 이미 위고비를 포함해서 일부 비만 치료제는 식약처 승인을 받고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드롬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9월 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달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으로 강원 동해안에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 토사를 모두 치우긴 했지만 한 달 가까이 다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건물 내부가 토사로 가득합니다. 지난달 10일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강원 동해안. 산 경사면이 무너지며 광고업체 건물을 덮쳤고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한 달 뒤 찾은 피해 현장. 쏟아진 토사는 간신히 치웠지만 건물 뒤 벽면은 여전히 뻥 뚫렸습니다. 천막을 열고 나가면 축대 위로 무너진 뒷산이 그대로 보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곳입니다. 속초시가 추가 피해를 막겠다며 천막을 덮어놨는데요. 말 그대로 임시 방편입니다. 또다시 큰 비가 내리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실제로 산사태 발생 지역 주변 나무들이 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언제든 다시 사고가 날 수 있어 주민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손 내려놓고 지금 뭐 있는 상태고, 아까도 보신 거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와서 뭐 공구라도 좀 정리할 수 있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암담하죠. 그냥 뭐.
파손된 건물과 기기 등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는데 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뒷산 정비공사 역시 기약조차 없습니다. 인근 고성 지역과 달리 속초 지역은 특별 재난구역 지정에서 제외됐고 무너진 산은 피해 주민도 지자체도 아닌 개인 소유 공원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속초시는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피해를 지원해줄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산사태 발생 지역 정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 시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 예산이 국회의원님 오시고 지사님 오시고 이렇게 했을 때 국회의원님한테 이렇게 그 부분들을 요청을 했었어요. 제대로 된 정비 없이 천막으로 가려놓은 산사태 발생 현장. 자치단체 외면에 피해 주민은 현장을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혀옵니다. 뭐 어떻게든지 이거를 갖다가 이겨내야 되는데 좀 많이 벅찹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런 안전 점검이 요식 행위에 그치진 않을지,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지 입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9월 3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친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돼 이번 국토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구조 개선서를 통해 설계 하중이 적정한지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현장 조사에선 탐사 기계를 통해 보강 철근이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배치됐는지 확인합니다. 전담 보강 철근 들어가는데 한번 하고 옆에 들어가지 않는 데를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천장 마감재를 긁어내고 노출된 콘크리트 면에 비파괴 검사 장비를 집어넣어 강도가 적절한지 점검도 진행합니다. 모든 과정은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 관계자, 입주민 대표가 보는 앞에서 이뤄집니다. 정밀 검사를 좀 빠른 일정을 잡아서 와서 진행하게 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래도 놓이고, 그리고 또 이 결과가 빨리 입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정보 공개가 돼서 저희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이곳에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일부 기둥에 대한 표본 조사만 이뤄지다 보니 부실 시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주민들에게 우리는 최소한의 점검을 진행했다라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실제로 철근 누락이 확인될 경우 단지명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입주민들이 원하는 건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그래서 예민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또 그걸 확실하게 좀 고친 이후에 또 고친 부분까지 또 투명하게 또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LH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에 걸린 시간은 석 달. 주거동까지 범위를 넓힌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가 이보다 짧은 시간 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다음 달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의 아파트 건설 공사를 중지시킨 문화재청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건설사 대광 ENC 등이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대광 ENC 등이 짓고 있는 아파트의 일부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설돼 경관을 훼손한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건설사들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사와 수입사에 과징금 18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사 수입사는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볼보 자동차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 등 19개사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르노코리아였으며 벤츠 코리아, 현대차,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 기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제유가 상승세가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배럴당 지금 $100 선 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 환율, 또 산업 현장에 모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유가는 좀 많이 안정이 됐었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 뭐 배럴당 $130 이상 갔다가 뭐 각국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니까 좀 이제 피로도가 누적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세계 경제 또 뭐 생각보다 중국 경제가 이제 전체 석유 수요의 한 15% 정도, 미국이 20%니까 2등이거든요. 상당히 높은데 중국 경제가 최근에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떤 세계 원유 시장의 수요도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해지면서 안정이 됐다가 이제 아마 6월 말 정도부터 해서 다시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요번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이제 감산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감산은 이미 했었는데 매달 이제 그 감산 사우디가 100만 배럴 정도를 감산을 했었는데 연장하다가 요번에 이제 연말까지 그 감산 조치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유가가 좀 크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가 이제 생산에 있어서는 세계 2위입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의 13%. 1등은 사실 미국이고요. 네, 미국이 한 19%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세계 시장에 풀린다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거의 수요가 되고 사우디 원유가 이제 세계 원유 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사우디가 저렇게 100만 배럴을 계속 감산하고 있으면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좀 그 수요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자기네 이제 국내 상황을 좀 생각하는 것 같고 러시아도 이제 미국과의 좀 어떤 세력 다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배경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국제 유가가 오르면 지금 뭐 잡히고 있는 물가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미 연준의 긴축 기조도 좀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연준에서 이제 가장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으로 보는 이제 지표가 고용 지표하고 물가 지표인데 사실 이제 그 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좀 안정됐죠. 최근에 뭐 안정이 됐는데 그게 주된 원인이 이제 에너지 가격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사실 서비스는 좀 오르는데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빠져서 그런데 유가가 올라가면 석탄이나 가스라든가 이런 에너지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는 올해 뭐 최소 한 번 정도 더 인상 또는 동결이 가장 우세했었는데 그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지면서 좀 통화 정책을 더 긴축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요는 지금 미국도 사실 금리를 거의 올릴 때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가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해서 한 몇 번을 더 올릴까 이런 게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9월 달에 미국 연준의 FOMC가 있는데 여전히 9월 달에는 동결한다는 게 거의 한 뭐 90% 이상으로 어제 날짜 기준으로도 우세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불안 요인이 있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과연 이것 때문에 올릴까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지금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게 당장 물가에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당한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제 유가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국내 물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나라 공공요금 물가가 택시요금 중심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국제 유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한다면 하반기에도 좀 인상 압력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예, 특히 이제 그 한전의 전기요금 사실 이제 그 전기요금은 그 유가가 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화력발전소에서는 석유를 쓰는 게 아니고 석탄을 쓰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가가 오르면 다른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택시요금은 뭐 최근에 인상한 건 아닌데 이게 전년 동월로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급하게 올라갔던 건데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오르면 어떤 그 원유나 에너지, 석유를 쓰는 이런 쪽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교통 물가 쪽이 뭐 택시를 포함한 최근에 뭐 시내버스 요금도 오르고 했잖아요. 예. 교통 물가 쪽 가중치가 전체 물가 지수의 한 10%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죠. 예. 그리고 석유류가 한 4% 정도 되고 전기수도가스가 한 3% 정도 되니까 이 유가가 올랐을 때 직접적인 물가 영향권에 있는 품목들의 비중이 한 18% 정도 나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로 가는 과정이 몇 달은 걸리겠지만 지금 이런 고유가가 지속이 된다면 이런 그 소비자 물가 상승을 높이는 상당히 좀 큰 압력으로 작용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화웨이 이 신형 제품에 7나노 공정 반도체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밝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나노 숫자가 적을수록 하이테크죠. 그러니까 2나노가 3나노보다는 더 좋은 거고. 근데 미국이 중국에다가 지금 걸고 있는 제재 기준은 14나노입니다. 그러니까 7나노니까 이제 걸리는 건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 그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때에 맞춰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다만 이제 저게 이제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게 7나노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4년 정도 뒤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력은 아니고 7나노 정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예. 근데 문제는 양산의 문제인 거죠. 실제로 이제 공장에서 만들 때 저게 이제 시장이 풀리려면은 불량률이 맞춰져야 되고 그래야 이제 생산성이 맞춰지기 때문에 계속 양산할 수 있는데 저걸 과연 양산할 수 있을까? 예,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많이 쫓아왔다,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저게 정말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범용 제품인가, 통용될 수 있는 제품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제재 위반이라고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14나노 이하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미국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의 어떤 공정 기술 수준이 14나노 밑으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화웨이에 들어간 반도체 칩은 SMIC라는 중국 기업이 만들었는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 예, 일단은 SMIC가 미국 기술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근데 지금 세계에 통용되는 반도체는 미국 기술이 안 들어간 반도체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뭐 아무튼 중국 시장 내에서 만약에 저 화웨이 폰이 통용된다면 그냥 바깥으로 수출되지 않고 그러면은 미국이 걸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건수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논란이 된 게 또 있었는데 여기 화웨이 신형 핸드폰에 SK 하이닉스의 최신 D램이 뭐 이렇게 들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가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데 거기 이제 그 화웨이가 만든 메이트 60 프로라는 이제 신형 그 스마트폰을 분해를 했더니 거기 SK 하이닉스에서 만든 반도체가 있더라. 이게 이제 알려졌는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제재 위반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화웨이하고 거래를 한 적이 없답니다. 공급을 한 적이 없다. 예. 다만 이제 시장에서 추측하기로는 뭐냐면 이게 이 제재가 2020년 5월 시작이 됐거든요. 미국 내 기업들이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해외 중국 화웨이에 수출하는 건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미국 내 말고 다른 미국 밖의 기업들도 화웨이에 수출을 못하게 하는 게 2020년 5월인데 그 5월 이제 그 제재가 있을 거라는 게 상당히 미리 알려졌었고 아마 그래서 시장에선 추측하기로는 화웨이가 미리 좀 사놨지 않을까 그런 필요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걸로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미국 제재를 위반하면서 화웨이하고 거래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뭐 좀 어둠의 경로로 그 반도체는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재 전에 만약에 공급된 그 D램으로 휴대폰의 부품을 만들었다면 그건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됩니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중국도 좀 가만히 있진 않았더라고요. 좀 반격에 나섰는데 그 중국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아이폰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령을 좀 내리면서 애플은 사실 중국 내에서 그야말로 장사를 하기가 좀 난감한 좀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확산될 때 이제 중국 내 공장이 어려웠고요, 가동이 되지 않아 어려웠고 이번에는 이제 시장 문제죠. 그러니까 중국 공공기관 근로 종사자들에 대해서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제 그 금지령이 내렸는데 중국 시장 내에서 한 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9% 정도 그 애플 아이폰이 차지하는 마켓 쉐어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아이폰 사용자들은 사실 이제 파이나 뭐 중국 폰들이 보면 안드로이드거든요. 안드로이드 쪽으로 넘어가기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났는데 업무용으로는 사용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용은 아직 허용한다는 이제 기관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중국도 아이폰 덕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의 많은 공정들이 사실은 중국 내에서 생산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때 뭐 좀 이슈가 잠깐 되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유야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 미국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추세를 알 수 있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사실 얼마 전에만 해도 미국 실업률이 급등하고 뭐 3.8%로 올랐고 그다음에 일자리 수도 좀 감소했다는 그런 통계들이 나왔는데 또 오늘 나온 통계는 이제 반대고요. 이게 미국 고용시장이 저렇게 튼튼하다는 거는 이제 미국 연준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괜찮네. 고용시장도 괜찮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를 볼 때 딴 거보다 이제 고용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연준이 그동안 올렸던 그 금리가 타당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몇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까지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통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고 다만 이제 저게 고용 시장이 저렇게 버티는 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건가? 그거는 또 이제 미국 경제도 일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골디락스라 해서 이런 정도의 중성장 규모가 수준이 계속 지속이 된다, 괜찮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비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으니까 미국도 떨어질 거다. 이제 이런 양쪽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고용시장은 괜찮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합니다. 네. 자, 해외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뭐 지금 혼조세로 좀 마감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고용시장이라든가 이런 실물 지표는 좋아서 그러면 증시가 올라가는 요인인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릴 수도 추가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이라 두 가지 요인들이 좀 뒤섞이면서 이제 혼조세를 보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도 보겠습니다. 올해 상시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기업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이 늘어나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고용 규모가 큰 기업들은 임금도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비교적 안정적일 수도 있고 복지도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규모의 경제라서 여럿이 사람이 많은 기업들이 뭔가 성과도 내고 생산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수능의 예고편인 9월 모의평가. 정부의 예고대로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지문 대신 헷갈리는 선택지나 함정 문제가 많았는데 수험생들은 남은 시간 실수를 줄여나가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킬러 문항 없었던 9월 모의평가. 가채점을 마친 수험생들은 허를 찔렸다는 반응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술술 풀렸던 문제들에 함정이 숨어있던 겁니다. 시험장에서 볼 때는 되게 쉬웠고 이번에 점수가 아주 높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되게 대체로 변별력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집 가서 채점을 해보니까 되게 틀린 문제가 많아가지고 헷갈릴 선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그 준킬러 문제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약간 함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계산 실수가 있었거나 하는 점 때문에 예상했던 점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이 손도 못 댈 문제는 없었지만 이른바 준킬러 문항이 늘면서 실수가 점수차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표준 점수 최고점을 보면 국어는 142점, 수학 143점으로 지난해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보다 국어는 더 어려워지고 수학은 쉬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1등급 컷도 공개됐는데 국어는 화법과 작문 90점, 언어와 매체 88점이었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92점, 미적분 88점, 기하 90점이었습니다. 특히 졸업생 등 N수생이 5명 중 1명꼴인 올해 수능에서 최상위권 이과 계열의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문이과 교차 지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대나 최상위권 지원하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수학 100점 맞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실수를 안 하고 고득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남은 기간 EBS 교재 중심으로 기본기를 다지고 문제와 지문을 꼼꼼히 읽는 연습을 통해 실수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전국 고2 학생들의 성적표를 유출한 대학생 해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9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가 암컷 대게와 덜 자란 대게를 불법 포획한 40대 선장 A씨와 60대 유통총책 B씨를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 4명과 단순 구매자 5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암컷 대게 2,700여 마리와 크기가 9cm를 넘지 않는 어린 대게 2,300여 마리를 포획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통총책 B씨는 산속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 수족관을 설치하고 불법 포획 대게를 숨겨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e have 11 Palestinian names. Each had a hand in planning Munich. Good afternoon. I'm speaking to you live just outside the Olympic Village in Munich, West Germany. At this moment, 8 or 9 athletes of the Israeli they're all gone. 독일은 나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올림픽을 개최했다. 행사의 보안을 축소해 평화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였지만 선수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했다. 새벽 4시 반, 운동선수로 변장한 테러범 8명이 선수 촌담을 넘었다. 2명의 선수를 살해하고 9명의 선수를 인질로 잡은 테러범들은 이스라엘의 억류 중인 수감자들을 석방하라 요구했다. 당시 대테러 부대가 없던 독일 경찰은 진압에 애를 먹었고 주변 통제에도 실패해 사건 현장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돼 있었다. 위장 잠입하는 경찰의 모습까지 생중계됐고 테러범들이 모든 상황을 TV로 지켜보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협상이 실패하자 테러범들은 탈출하려 했고 독일 경찰은 비행장에서 기습을 준비했다. 테러범들은 허술한 작전을 눈치챘다. 헬기에 묶여있던 인질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고 수류탄을 던졌다.
인질 구출 작전은 처참한 실패였다. 무고한 이스라엘 선수 11명이 희생된 이 사건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비극으로 남았다. 오늘은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입니다. 백로에는 밤사이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이슬이 맺힌다고 하는데요. 절기답게 오늘 서울 기온 19.6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선선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 예년보다 4도가량 높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절기 백로를 기점으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강한 볕에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은 19.6도, 대전 18.7도, 대구는 19.5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과 춘천 31도, 광주 30도로 서쪽 지방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동쪽 지역은 포항과 울산이 26도 선에 머물며 서쪽보다는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휴일 밤한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과 충북, 호남과 경북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이들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